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있다. 단 한 번의 눈빛, 한 줄기 낯선 소리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 선주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성공한 남편 지혁, 늘 곁을 지켜주는 절친 유라, 그리고 평온한 가정.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정말 이상적인 가족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서울의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오후, 그 이상적인 가족은 사실 깨지기 직전의 유리 조각이었다는 것을. 그날 선주는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 마음이 들떠 있었다. 지혁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주고 싶었고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다. 하지만 집으로 가기 전 그녀는 남편이 자주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호텔에 들렀다. 이상했다. 오늘은 회의 일정이 없는 날인데 지혁의 차가 호텔 주차장에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두드렸다. 선주는 말없이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반쯤 열린 문 앞에 멈춰 섰다. 회의는 없었다. 서류도 없었고 거래처 인물도 없었다. 문 너머에는 지혁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은 유라였다. 지혁의 눈엔 욕망이 가득했고 유라는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장난을 쳤다. 선주는 말없이 서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무언가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다. 비명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섰을 뿐. 그때 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들켜도 괜찮아. 선주는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면 돼. 병원의 기록까지 만들어놨어. 누가 미친 사람 말을 믿겠어? 선주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배신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는 지금 남편이라는 이름의 인간이 아내의 인생을 짓밟기 위해 어디까지 준비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다. 조용히 뒤돌아서려던 순간 발소리가 문을 흔들었다. 지혁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하지만 복도엔 단지 객실 청소원이 청소 카트를 밀고 있을 뿐이었다. 그 청소원은 재빠르게 선주를 청소 카트 안에 숨겨주었다. 그렇게 선주는 들키지 않은 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몇 초 만에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고 몇 초 만에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게 되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울 이유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호텔을 빠져나온 선주는 빗속을 걷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남편의 말이었다. 정신이상자라면 누가 믿겠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지혁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 전체를 부정했고 필요하다면 죽음조차 계획할 수 있는 남자였다. 그날 밤 선주는 처음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보험 계약서를 발견했다. 피보험자 김선주, 수익자 한지혁. 금액 너무도 큰 숫자였다. 손이 떨렸다. 불안은 확신이 되었고 사랑은 공포로 바뀌었다. 며칠 후 그녀는 복용 중이던 약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했다. 약이 바뀐 느낌이었다. 같은 병인데 알약의 색과 모양이 조금씩 달랐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이 약이 뭔지 검사해 줄 수 있나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약 중 하나는 현재 사용 금지된 정신병 치료제입니다. 임산부나 일반 여성에게 투여될 경우 유산 또는 불임의 위험이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 약을 누군가의 권유로 복용해왔다. 그 누군가, 바로 가장 믿었던 사람 유라였다. 그날 밤 선주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울지 마. 이제 끝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한 번호를 눌렀다.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에필로그 장면. 그녀는 처음으로 거짓 미소를 지었다. 가면을 쓰고 또 다른 삶을 준비하며 더 이상 선주는 순진한 주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끝장낼 준비가 된 여자였다.
선주는 다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따뜻함도 순수함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지혁과 유라, 그들이 선주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줄 것이다. 변호사는 말했다. 선주 씨, 이혼을 원하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목격만으로는 부족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식사를 차리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남편의 서류를 훑고 통화 기록을 복사하고 은밀히 CCTV 메모리를 빼돌렸다. 한 번은 지역의 차량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했다. 거기엔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선주는 그 소리를 조용히 저장했다. 유라 역시 방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선주를 순진한 언니로 착각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마주치면 밝게 웃고 선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아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주는 웃으며 답했다. 그냥 조금 피곤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선주의 손엔 유라의 휴대폰 잠금 패턴을 따라 그린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유라의 휴대폰에 몰래 접근했고 지혁과 나눈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 은밀한 사진들까지 전부 확보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선주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아끼던 사람과 함께 무너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한 번만 더 상처받으면 그때는 내가 괴물이 되어도 상관없어. 그날 이후 선주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예전의 자신을 완벽히 죽여버렸는지도 모른다. 지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바람을 피웠고 여전히 선주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그녀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선주는 먼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로 했다. 이웃, 동료, 친척들 앞에서 그녀는 더욱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다. 지혁이 피곤해 보이면 직접 운전을 해주고 직장 사람들과의 모임에는 직접 도시락을 싸보냈다. 그녀는 이 시대의 모범적인 아내로 다시 태어났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고 그 누구도 지혁이 외도 중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헌신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지혁 앞에서 실수도 하고 우울한 척도 했다. 그가 더욱 자신감에 취해 방심하도록. 어느 날 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유라에게 문자를 보내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예전처럼 말도 안 해. 그 순간 선주는 주방에서 칼을 쥔 손에 힘을 줬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손바닥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수. 그녀는 지혁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우리 예전에 갔던 남해 다시 가볼래요? 지혁은 놀란 얼굴로 웃었다. 갑자기 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혁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몰랐다. 바로 그 장소가 자신이 그녀를 죽이려 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녀가 그를 끝내기로 마음먹은 장소이기도 했다. 남해로 떠나는 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지혁은 기분이 좋았고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마치 폭풍전이 고요처럼 느껴졌다. 리조트에 도착하자 지혁은 선주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여행이 우리 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 선주는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엔 슬픔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오래 준비한 시나리오의 첫 장면이 시작된 것뿐이었다. 밤이 되자 선주는 직접 저녁을 차렸다. 지혁이 좋아하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케이크까지. 식탁은 축제처럼 화려했고 분위기는 완벽했다. 자기야, 오늘은 그냥 마셔. 내일 아무 약속도 없잖아. 지혁은 웃으며 잔을 들었다.
술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얼굴은 붉어지고 말투는 흐려졌다. 선주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박스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그리고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틀었다. 유라야, 이번엔 확실히 처리하자. 선주가 없으면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지혁은 당황했다. 얼굴이 하얘졌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다. 이게 뭐야? 선주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나? 이 방. 작년에도 이곳에 왔었지. 근데 그땐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지혁이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말했지만 선주의 눈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번엔 내가 먼저였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지혁이 이성을 잃고 도망치려는 사이 증거물들이 하나씩 제출됐다. 보험 사본, 녹음 파일, 약물 분석서, 메시지 내역. 그는 끝까지 외쳤다. 이건 다 함정이야.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조각들이 너무도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으니까. 지혁이 체포된 날 밤, 유라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무너져 있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침대 위에는 휴대폰이 던져져 있었고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유력 기업 간부, 아내 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공범으로 추정되는 여성, 조만간 소환 예정.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몰랐다. 지혁은 감옥에 있고 회사는 벌써 등을 돌렸다.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거나 너무 잘 알았던 것처럼 수군거렸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왜 이 지경이 된 거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감에 넘쳤다. 지혁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고 선주는 바보 같은 아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지혁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는 둘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선주가 모두 알고 있었음을,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음을. 소환 조사를 받은 날, 유라는 더 이상 예전의 유라가 아니었다. 화려한 메이크업 대신 초췌한 얼굴과 굳은 입술. 조사실에서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담당 수사관이 말했다. 당신이 넣어준 약, 검출됐습니다. 그 약으로 인해 피해자가 유산했고 장기적인 불임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유라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로, 떨리는 눈동자로. 처음엔 그냥 질투였어요. 왜 그녀만 모든 걸 갖는지, 왜 저보다 먼저 웃을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만 망가지게 하고 싶었어요. 수사관은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유라는 눈을 감았다. 그 눈끝에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혔다. 예,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날 재판정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 회사 관계자, 선주의 이웃들, 그리고 유라, 모두가 침묵 속에서 판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혁은 수의를 입고 여전히 단정한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다. 불안, 공포, 그리고 의심. 그는 아직도 믿지 못했다. 선주가 자신을 이 정도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단 사실을.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은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다. 생명보험 계약서, 약물 검출 결과, 녹음 파일, 문자 및 메신저 기록, 유라의 자백. 법정은 숨죽인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은 선주가 증인석에 등장했을 때였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얼굴엔 화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눈빛은 강했다.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온 사람처럼. 판사가 물었다. 김선주 씨, 당시 남편의 외도와 살해 기도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징후들이 있었고 결국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가 저를 죽이려 했던 순간도요. 검찰 측이 물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선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의지와 냉정만이 있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제가 미친 여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치지 않기 위해 침묵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지혁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 유라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희생자였고, 누가 괴물이었는지.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지혁, 유죄,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 징역 20년, 유라, 공범 및 약물 투약 혐의, 징역 10년. 법정은 조용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저 한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선주.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았다. 몇 달 후 제주도의 작은 마을, 파란 바다가 펼쳐진 언덕 위에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다. 그저 흰색 페인트로 그려진 문 하나만이 있을 뿐. 갤러리의 주인은 조용한 여인이었다. 단정한 단발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말수가 적은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수진 씨라고 불렀다.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고 그녀 역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엔 말 없는 여자들이 많았고 그림 속의 풍경은 늘 어딘가 외롭고 고요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이 언니는 왜 항상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앞으로 걸어가고 있거든. 뒤를 보지 않으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갤러리에 들어섰다. 관광객도 아니었고 동네 사람도 아닌 듯했다. 그는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다 한 장을 가리켰다. 이 그림 제목이 뭔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벽에 걸린 작은 쪽지를 가리켰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그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그린 그림 같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는 말도 겸손한 웃음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에필로그 내레이션. 사람들은 말한다. 복수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